솔직히 시어머니 없으면 힘들겠지만 어차피 곧 요양원 보내려고. 엄마, 또 돈 좀 보태줘. 우리 사업이 힘들어. 어머니, 오늘 택배 받아주시고 반찬도 해놓으세요. 가사도우미 취급받던 일상 속에서 정숙은 며느리의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자신 명의로 수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일은 넘어 시작된 통쾌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박정숙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박정숙은 71살이 되도록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20살에 시집 온 뒤 50년 동안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 앞에 앉아 허리가 굽도록 일했고 은퇴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쉰다는 것이 이런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아들 성훈이 46살에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그럭저럭 벌어오는 돈과 며느리 유리가 41살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올리는 수익으로 이 집안이 돌아갔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30평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함께 살았는데 정숙의 방은 베란다 옆 작은 방 하나였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9살 손녀 지민이 뛰어와 정숙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오전 6시 30분이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밥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빨리 일어나라고 했어요. 아빠 출근 준비시켜 드려야 한다고요. 정숙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성훈이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밥 좀 빨리 주세요. 오늘 아침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알았다. 금방 차려줄게. 유리는 화장실에서 나와 머리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택배 5개 정도 올 거예요. 꼭 받아주시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미역국하고 두부조림 해놓으세요. 저녁에 지민이 학원 끝나고 먹여야 하거든요. 응, 알겠어. 성훈이 밥을 급하게 먹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우리 사업 때문에 요즘 좀 힘든데 용돈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달만 좀 도와주세요. 정숙은 국그릇을 들고 있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은퇴금으로 받은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지만 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200만 원 정도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유리가 립스틱을 바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성훈 오빠 말이 맞아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쇼핑몰도 힘들고요. 잠시만 도와주시면 돼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훈과 유리는 서둘러 나갔고 지민만 남아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지민이 나간 뒤 아파트는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집 할머니들은 공원에서 게이트볼을 치거나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데 자신은 언제나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택배가 정말로 5개나 왔습니다. 정숙은 무거운 박스들을 현관 앞에 차곡차곡 쌓아 놓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성훈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택배 잘 받으셨죠? 응, 현관에 놓아뒀어. 성훈은 택배를 확인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도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미역국 끓여주셨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반찬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일은 조금 더 다양하게 해주세요. 저녁을 먹으면서 성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말씀드린 돈 말인데요. 급해서 그러는데
내일 아침에 주실 수 있으세요? 정숙은 젓가락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을 이미 몇 번 빌려줬는데 아직 갚지도 않았습니다. 성훈아, 지난번에 빌려준 돈은 언제 갚을 거니? 성훈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사업이 어려운 시기라고 했잖아요. 곧 좋아질 거예요. 유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 되면 어머니도 좋은 거잖아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식사 후 정숙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성훈과 유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고 지민이는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50년간 모은 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그저 돈을 주고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아들 내외랑 함께 사니까 좋겠다고 부러워했지만 정작 자신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졌을까요? 언제부터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졌을까요? 지민이가 만들어준 종이꽃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이 집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용돈 달라는 말을 듣는 하루가요. 박정숙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 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5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할 때도 이 시간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서 나갔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나가니 어제 설거지한 그릇들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성훈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재료와 유리가 즐겨 먹는 나물 반찬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지민이를 위한 달걀말이 재료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밥솥에 쌀을 안치고 물의 양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 집에 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각자의 취향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성훈이는 밥이 되면서 조금 질어야 좋아했고 유리는 꼬들꼬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숙은 매번 애매한 중간 지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6시 30분이 되자 성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화장실로 향하면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 일찍 먹어야 해요. 팀장님이 8시까지 오라고 했어요. 정숙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된장찌개를 젓는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금방 차려줄게. 곧이어 유리도 나타났습니다. 실크 잠옷을 입고 머리를 대충 묶은 채였지만 여전히 단정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그런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유리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택배가 많이 올 거예요. 아마 7개 정도 꼭 받아주시고 서명도 꼼꼼히 해주세요. 그리고 오후에 시간 되시면 마트에서 장 좀 봐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는 휴대폰을 보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참, 그리고 저녁에 지민이 친구가 놀러와요. 아이들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요. 이런 지시 아닌 지시가 매일 아침 반복되었습니다. 정숙은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바쁜 직장 생활을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이 집의 가사도우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차려지고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성훈이는 급하게 밥을 먹으면서
중간중간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일이 스트레스인 모양이었습니다. 유리는 휴대폰을 보면서 온라인 쇼핑몰 주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민이만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어제 말씀드린 돈말인데요. 성훈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은행 가서 뽑아올게. 성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유리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통장 잔액이 또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뒤 정숙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월급날이면 성취감도 있었고 동료들과 수다를 떨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아침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도 드물었습니다. 가끔 지민이가 할머니 맛있어요 라고 말해줄 때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첫 번째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배달기사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박유리님 택배입니다. 네, 제가 받을게요. 정숙은 서명을 하고 박스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고 현관에 두었습니다. 그 후로도 택배가 계속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말로 7개의 박스가 쌓였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마트에 갔습니다. 유리가 써준 장보기 목록을 보니 꽤 많았습니다. 채소와 과일, 육류와 생선, 그리고 각종 조미료까지.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서 계산해 보니 1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서 아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정숙 씨, 오늘도 장 보러 나왔네요? 네, 집에서 할 일이 많아서요. 김말순 할머니는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부럽다, 정말. 아들 며느리랑 함께 살면서 손녀까지 돌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혼자 살아서 심심해 죽겠어요.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부러워하는 이 생활이 정말 행복한 걸까요? 함께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무거운 장바구니를 계단을 통해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6층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정숙은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몸은 71살이지만 마음만은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체력의 한계를 자주 느꼈습니다. 특히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을 때면 허리와 무릎이 아팠습니다. 저녁 시간에 지민이의 친구 소영이가 놀러 왔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을 위해 호떡을 부쳐줬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엄마보다 요리 잘하세요. 소영이의 칭찬에 정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습니다. 성훈이는 피곤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누웠고 유리는 택배 박스들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숙은 주방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움직였지만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정숙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머리카락이 더 하얘져 있었습니다. 박정숙의 72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달력을 보며 날짜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작년 생일에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혼자서 케이크 하나 사와서 조용히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소원이라고 해봤자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평소보다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할 때 입었던 하늘색 블라우스였는데 아직도 잘 어울렸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 정숙은 자꾸만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성훈이나 유리가 나와서 엄마 생일 축하해요. 또는 어머니 오늘 생신이시네요 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급하게 세수를 하고 나왔고 유리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 일찍 먹어야 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요. 성훈의 말에 정숙은 실망감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금방 차려줄게. 유리도 평상시와 똑같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택배 받아주시고 저녁에는 갈비찜 해주실 수 있어요? 성훈 오빠가 좋아하거든요.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생일인데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만 아침을 먹으면서 정숙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예쁜 옷 입으셨어요? 정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래. 가족들이 모두 나간 뒤 정숙은 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72살이 되도록 자신의 생일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김치나 계란 정도는 넣어서 먹었을 텐데 오늘은 입맛이 없어서 그냥 면만 후루룩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 가족들의 생일상을 차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 있으니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오후에 마트에 갔습니다. 성훈이 좋아하는 갈비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육점 앞에서 고기를 고르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생일인데 남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케이크 가게 앞을 지났습니다. 진열장에 예쁜 케이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혼자 먹을 케이크를 사는 것도 우스꽝스러워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고기를 핏물에 담가두고 양념을 재고 천천히 끓여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요리를 하는 게 즐거웠는데 오늘은 왠지 기계적으로 손이 움직였습니다. 갈비찜이 끓고 있는 동안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성훈의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며느리를 얻어 더 큰 가족이 되었다고 기뻐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성훈이는 회사 일로 지친 얼굴이었고 유리는 쇼핑몰 주문 처리로 바빴습니다. 지민이만 활기차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래, 지민아. 손 씻고 와서 밥 먹자. 저녁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앉았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성훈이 갈비를 먹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엄마,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역시 엄마가 해주시는 게 최고예요. 정숙은 그 말에 잠시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각자의 일을 하러 흩어졌습니다. 성훈이는 노트북을 켜서 회사 업무를 계속했고 유리는 휴대폰으로 쇼핑몰 관리를 했습니다.
지민이는 숙제를 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달력에 표시를 해두지 않은 자신의 잘못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하는데 지민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응, 지민아. 숙제 다 했니? 지민이는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으로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 생일이죠?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민이만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 지민이가 할머니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지민이는 등 뒤에 숨겨두었던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작은 손목에는 형형색색의 구슬로 만든 팔찌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팔찌예요. 생일 선물이에요. 정숙은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지민아, 고마워. 정말 예쁘다. 팔찌를 받아들고 손목에 차면서 정숙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지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정숙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날 밤 정숙은 지민이가 준 팔찌를 보며 잠들었습니다. 비록 다른 가족들은 자신의 생일을 잊었지만 손녀만은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지만 박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지민이의 팔찌는 늘 손목에 차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만으로는 일상의 서글픔을 다 달래기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고 집안에서의 역할은 점점 더 가사도우미에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정숙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훈이가 나와서 급하게 세수를 했습니다. 유리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았지만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성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또 돈이 좀 필요해요. 이번엔 300만 원 정도요. 정숙은 국그릇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지난번에 빌려준 200만 원도 아직 갚지 않았는데 또다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성훈아, 지난번 돈은 언제 갚을 거니? 성훈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유리가 통화를 끝내고 나와서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뒤 정숙은 평상시처럼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침실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유리의 서재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가 집에 있는 줄 몰랐는데 언제 들어왔을까요? 정숙은 호기심이 생겨 서재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유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통화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응, 맞아. 솔직히 시어머니 없으면 힘들겠지만 말이야.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들어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듣기 무서웠습니다. 어차피 곧 요양원 보내려고 하거든. 남편도 동의했어. 정숙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요양원? 성훈이가 동의했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집도 우리가 다 쓰는 거지.
시어머니 방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솔직히 늘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스트레스였거든. 정숙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 어려웠습니다. 1년 넘게 이 집에서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맞아. 요양원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 시어머니 연금이랑 예금으로 충분할 것 같아. 연금과 예금까지 계산해 두었다는 말에 정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리의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정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지민이가 준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작은 손녀만이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간단히 물 한 컵만 마시고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다른 집 할머니들이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가족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처럼 짐 취급을 받고 있을까요? 오후에 유리가 외출했습니다. 정숙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성훈이와 유리가 돌아와도 평상시처럼 대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장 갈 곳도 없고 지민이를 두고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성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아픈 데 없으시고요? 평소 같으면 아들이 걱정해 주는구나 싶어 기뻤을 텐데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혹시 요양원 보낼 핑계를 찾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괜찮아. 별일 없어. 유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정기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정숙은 젓가락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런 말들이 모두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사전 포석인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지민이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정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지민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지민이의 맑은 눈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요양원에 가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서 성훈이를 키우느라 고생했던 시절, 봉제 공장에서 손가락이 피가 날 때까지 일했던 날들, 성훈이의 결혼식에서 행복해했던 순간들, 모든 게 헛된 꿈이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고 있지만 실상은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마저 빼먹고 요양원으로 내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숙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속수무책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준 팔찌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리며 정숙은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손녀만큼은 지켜내야겠다고 말입니다. 박정숙은 며느리의 충격적인 전화 내용을 들은 뒤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성훈이와 유리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유리의 서재에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과 관련된 다른 문서들도 있을까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책장과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리의 쇼핑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문구류와 잡다한 물건들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은행 관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보였습니다. 손을 떨며 그 서류를 꺼내보니 대출 관련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신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서류가 있을까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정숙 명의로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출 신청일자는 2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날짜에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더 찾아보니 또 다른 대출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서류를 더 뒤져보니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리가 정숙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이용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돈들이 모두 유리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쇼핑몰 운영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유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명품 가방과 비싼 화장품을 자주 사던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빚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자신이 갚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유리와 성훈이의 계획이 명확해졌습니다. 정숙 명의로 돈을 빼돌린 뒤 빚만 떠안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자연스럽게 성훈이 부부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숙은 서류 복사기 앞에 섰습니다. 이런 중요한 증거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한 장씩 복사해서 자신의 방에 숨겨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서류들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복사를 마치고 원본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유리가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복사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훈이와 직접 대화해야 할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을 텐데 오늘은 기력이 없었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넣어서 먹었습니다. 입맛도 없고 속도 메스꺼렸습니다. 오후에 유리가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쇼핑몰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저녁에는 집에 있을 거예요. 정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 유리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며느리인 척하면서 뒤로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리가 나간 뒤 정숙은 다시 한번 증거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대출 날짜와 금액,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기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성훈이가 퇴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성훈이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성훈이의 관심 어린 목소리도 이제는 가식으로 들렸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요양원 보낼 핑계를 찾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도 정숙은 성훈이와 유리를 관찰했습니다. 둘이 가끔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지민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혹시 아픈 데 있으면 말해주세요. 지민이의 순수한 걱정에 정숙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순진한 아이는 부모가 할머니에게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는 괜찮아. 지민이만 건강하면 돼. 그날 밤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알아봐야 하고 무엇보다 지민이를 보호할 방법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지민이가 준 팔찌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자신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며느리 유리의 대출 사기를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정숙은 그 사이 잠을 설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배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모든 집안일을 마쳤습니다. 성훈이는 회사 야근으로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고 유리는 오후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지민이도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올 예정이어서 집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훈이의 방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유리만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성훈이도 공모한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성훈이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서류들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여다보지 않았던 아들의 사적인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 카드 명세서, 그리고 몇 개의 수첩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중에서 가장 최근 것으로 보이는 수첩을 들어봤습니다. 수첩을 넘겨보니 성훈이의 필체로 여러 가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회사 업무 관련 내용이었지만 뒤쪽 페이지로 갈수록 이상한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예금 현황 파악이라는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에는 정숙의 은행 계좌 번호와 대략적인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았을까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뒤로 넘겨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마 집 처분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의 예상 매매가, 대출 상환 후 남는 금액,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 구입 계획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집을 팔아서 새 아파트를 사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니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벌써 찜해두고 있었습니다. 수첩의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섬뜩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알아보기라는 제목 아래 여러 요양원의 이름과 월 비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연금으로 충분히 가능이라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유리의 대출 사기는 단순히 돈을 빼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에게 거액의 빚을 떠안게 만들어서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값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자신들은 새 아파트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수첩을 더 넘겨보니 유리와의 대화 내용도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유리가 대출 처리 완료했다고 함, 다음 달부터 요양원 상담 시작하기, 엄마한테는 건강검진 핑계로 병원 데려가기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수첩을 덮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리만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성훈이가 주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노트북도 켜봤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 없이 켜졌습니다. 바탕화면에 여러 폴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족계획이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니 워드 문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향후 5년 계획이었습니다. 문서를 열어보니 더욱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1단계는 정숙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2단계는 정숙을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3단계는 집을 매각하여 대출을 상환하고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4단계는 유리의 쇼핑몰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이 반대할 경우에는 건강상 문제를 핑계로 설득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도 안 되면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주장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방안도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문서를 스크린샷으로 캡처해서 USB에 저장했습니다. 수첩의 내용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히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끄고 수첩을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성훈이가 눈치채지 않도록 모든 것을 원상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 유리도 충분히 나빴지만 친아들인 성훈이가 이 모든 일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하나씩 집에 돌아왔습니다. 먼저 지민이가 왔고 이어서 유리가, 마지막으로 성훈이가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성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되시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오한이 들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요즘 좀 우울해 보이시기도 하고요. 유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정기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숙은 더 이상 이들의 연기를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는 들킨 티를 내면 안 되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정숙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유리의 대출 사기 서류들과 성훈이의 계획서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박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치밀한 배신 계획을 모두 파악한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손녀 지민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당당한 모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성훈이와 유리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평소처럼 지시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택배 받아주시고 저녁에는 김치찌개 끓여주세요. 엄마,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건강검진 일정 좀 잡아주세요.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알겠어. 오늘 일정 좀 알아볼게. 하지만 정숙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뒤 정숙은 준비해둔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법률구조공단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건물 앞에 서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상담 신청을 했고 잠시 기다린 후 변호사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변호사는 김수진이라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친절한 인상의 변호사였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일,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운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는 정숙이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대출 서류와 성훈이의 계획서를 보면서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예요.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김수진 변호사는 정숙과 함께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유리의 대출 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성훈이의 공모 사실까지 모든 것을 법적 언어로 정리했습니다. 고발장 작성을 마친 후 정숙과 변호사는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고 상세한 진술서도 작성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증거의 명확성에 놀라며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곧바로 소환 조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며느리분께서는 빠르면 내일이라도 경찰서에 오셔야 할 겁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정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숙은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지민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상담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지과 직원은 정숙의 사정을 듣고 여러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아동보호 서비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관련 서류들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3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성훈이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 과장님께 전화 좀 바꿔주세요. 잠시 후 성훈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직장에 전화를 하시다니. 성훈아, 집에 오면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이야기야. 정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성훈이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뭔 일이에요? 괜찮으시죠?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끄는 정숙은 유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오늘은 가족 모두가 일찍 집에 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성훈이와 유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이는 상황을 모른 채 평상시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테이블 위에 복사해둔 서류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대출 서류와 성훈이의 계획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니? 성훈이와 유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들킨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엄마, 이건 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정숙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어. 고발장도 제출했고 내일부터 수사가 시작될 거야. 유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성훈이도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다 갚을게요.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이미 법의 손에 맡겼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날 밤 정숙은 지민이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지민아, 앞으로 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할머니가 지민이를 지켜줄 거야. 며칠 후 예상대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리는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성훈이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유리의 쇼핑몰 계좌는 즉시 동결되었고 관련 자료들이 압수수색되었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족을 고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민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정숙은 지민이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좁았지만 평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유리는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갔고 성훈이는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각종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동네 복지관에서 할머니 재봉교실을 운영했습니다. 50년 경력의 솜씨로 동네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존경과 감사를 받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손자 옷도 만들고 취미도 생겼어요. 할머니, 이 바지 정말 잘 어울려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숙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정과 존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할머니와의 생활이 더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과 지민이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성훈이와 유리가 서 있었습니다. 유리는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듯 초라한 모습이었고 성훈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니? 하지만 늦었어.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 성훈이가 애원했지만 정숙은 문을 닫았습니다. 지민이가 창문 너머로 부모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지민아. 할머니는 괜찮아. 그날 밤 정숙은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한다. 이른이 넘어서야 찾은 진정한 자유와 존중. 정숙은 지민이와 함께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정숙님의 사연은 어땠나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